자, 우리 조현현 분과장님부터 간단히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좀 어디 이동 중이시네요. 근황 토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진짜요? 제주도, 제주도? 네, 지금 아들이 사실은 축구대회에 이제 참가하는 중이라서 이제 아하. 부모님들도 이제 관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축구 볼 겸 여행할 겸 와서 좀 지금 비자림, 비자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시고, 최근 네. 얼마나 보셨어요? 최근. 책은 많이 못 읽었고, 그 네. 앞부분, 그, 그 서태후 나오는 부분하고 음, 피카소 나오는 몽마르트 안녕. 예, 그거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우리 감사합니다. 홍송이 씨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홍송이 씨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근황 좀 알려주세요. 근황 토크. 저는 특별한 일은, 요번에 그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음, 직장은 지금 대학교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윤봉희 기자님 독서 모임 간간히 잘은 안 나왔지만 간간히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학원은 전공을 뭘 졸업하셨나요? 정책학이요.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책은 얼마나 읽으세요? 책은? 책은 저번에 2권도 읽고 해가지고 다 음. 읽기는 읽었는데 아, 3권 저번에 끝까지? 네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조금 이따가 소감 좀 나눠주시고. 우리 이로하 씨. 이로하 씨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히 본인 네. 소개해 주시고, 책 얼마나 네. 읽으셨는지.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영어 관련 일 하고 있습니다. 뭐 통번역 같은 일 하고 있고, 요거 1, 2, 3권 다 주문해서 3권은 다 읽었고요. 3권 먼저 음, 읽어가지고 1권도 다 읽고 2권 읽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러면 잘 읽고 3권을 있습니다. 먼저 읽고 1권, 2권 읽으셨다. 네. 뭐 거의 다 읽었네요, 그러면.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이 다른 책도 썼더라고요. 동남아 네네.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네네. 읽어볼까 하고 있어요. 그걸 이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우리 최영미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요. 최영미 교수님 혹시 간단히 그냥 근황만 좀 네,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아니, 조금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조금 이따 비디오 켜겠습니다. 근황은 네네네. 책은 전혀 못 읽었고요. 제가 음, 저기 요번 주 내내 그 숙종실록 그 발췌자여가지고, 아우, 막 너무 고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하고, 오늘 음. 우리 윤범기 총무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들었다가, 어찌됐건 이 책은 저도 1, 2, 3권 다 이렇게 좀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이따 비디오 켜고, 네,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음성으로 우선 들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조윤 부과장님 여전히 이동 중이신데 그 책을 그래도 좀 읽으셨다 그랬죠? 읽으신 만큼 소감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서태후 부분이랑 뭐 이 부분이라도 음소거 키시고. 예, 저는 그 서태후, 그러니까 서태후의 권력의 야욕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서태후는 이제 사리사욕? 이제 본인의 뭐 치장하는데 아니면 또 뭐 문화를 즐기는데 이런 데 돈을 쓰고 그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주 본인한테 집중되게 하는 그게 결국은 나라의 패망의 길의 원인이 됐던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놀랐던 부분은 그 자금성이 네 겹으로 돼 있잖아요. 뭐 외성, 네네. 내성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각국의 공사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본이 거기를 한 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제국 열강에 들어갔고 이제 그 부분을 그 2편에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조폭하고 뭐 빵 셔틀 하는 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음, 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이 빵 셔틀을 하는 아이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이제 나가서 다른 건달들이 더 자기가 이제
힘을 착취당했던 그 애보다 어, 힘이 센 것 같아서 그 밑에서 이제 좀 갈고 닦고 힘을 키워서 자기를 괴롭혔던 애를 때려 눕히고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 홍송이 선생님. 홍송이 선생님도 읽으셨다고 했으니까 읽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그 기자님이랑 서양 미술사 책을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총 세 권의 책 중에서는 그 낭만주의 화가가 나왔던 이 권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는 이제 아듀 몽마르트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의아다 사건 이런 게 이제 약간 세계사적인 이런 상식을 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쉽게만은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듀 몽마르트 역시 네, 미술사 부분이 좀 재미가 있죠. 네. 특히 이번에 피카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이로아 씨도 읽으신 부분에 대한 소감 좀 나눠주시죠. 보통 역사책은 그냥 글줄로 사건의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못 느꼈는데 이거는 약간 만화라서 시각적으로도 부담이 없었고, 그러니까 인물 중심적으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태후와 그 안덕회 환관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음, 그냥 김옥규는 개혁 학파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말도 되게 잘하고 배짱 좋고 허풍도 많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군사력 면에선 그렇게 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 지휘 체계가 되게 무능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었고 뭐 뒤에 러시아 혁명에서 짜르들이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배고프면 빵 먹으면 되잖아. 그랬던 것처럼 되게 무능했던 어떤 지도부들을 그렸던 것도 흥미로웠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좋았어. 저도 이제 그 피카소 큐비즘 얘기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비뇽의 여인들인가?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화풍이 바뀌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이번에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오히려 만화를 읽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황후로 불러야 된다. 이게 나중에서야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부르겠다라고 해서 아 민황후로 불러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느꼈고요. 아 그리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영국과 그 독일 간의 갈등도 되게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만화책이라서 쉽게는 읽었는데 많은 걸 얻어가게 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최현미 교수님은 책을 못 읽으셨으니까 그럼 끝나고 나중에 소감만 나눌 때 좀 듣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저도 그러겠습니다. 좀, 네네. 저도 좀 이 책의 그 소감을 종합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3권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1권은 라벨라 에포크 시대의 어떤 정치적 배경, 역사적 배경, 어쩌다가 라벨라 에포크라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2권은 주로 문화사죠. 문화사. 그래서 이제 그 인상파의 등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당시에 셀럽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리고 라벨라 에포크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제대로 조명하는 건 2권입니다. 2권. 그리고 라벨라 에포크가 어떻게 망했는가? 이제 그게 왜 끝났는가? 그 시대가 왜 결국에는 이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권의 내용이죠. 사실 제가 어제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바빌론 마고 로비 나오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이 라벨라 에포크보다 한 10년쯤 뒤에 얘기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미국 헐리우드 얘기거든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미국 헐리우드의 무성 영화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몰락하고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실패하고 마는 그런 연예계 종사자들, 뭐 배우들이라든가 영화 제작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걸 이제 바빌론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도시에 비유해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마치 느낌이 이 라벨라 에포크랑 되게 비슷했어요. 라벨라 에포크는 유럽의 얘기고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미국의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바빌론 물론 3시간짜리 영화는 아주 긴 영화긴 한데 그 라라랜드 감독이 만든 영화니까 뭐 음악도 아주 훌륭하고 배우들 연기도 아주 좋습니다. 영화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왜 한때 굉장히 융성했던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훌륭했던 그 시대가 결국 어떤 그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가라는 걸 이제 이 3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권의 시작은 서태후와 의화단 운동 이걸 뭐 무력 올림픽이라고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그 의화단 운동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화단을 이제 서양인들이 복서라고 불렀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의화단 운동에 관한 무슨 다른 만화책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중국인의 시각에서 그린 그 서양 웹툰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재밌는 점은 저는 이 신일용 씨가 이 의화단 운동 부분에서는 이 국가의 무능, 이 청나라라는 국가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얼마나 어이없게 망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나라꼴을 제대로 못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서태후 얘기죠. 근데 서태후는 사실은 명성황후랑 여러모로 비슷해요. 민비랑 여러모로 비슷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정치가 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되게 복고적이었고, 과거로 어떤 회귀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양무운동이라든가 변법자강운동 같은 그런 개혁을 추구했던 뭐 이렇게 황제를 오히려 이렇게 뭐 몰아내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약간 역사의 반동이었죠. 근데 서태후가 죽고 나서 결국 청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서태후가 그 뭐 이렇게 개인적인 치부를 하고 뭐 그거는 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였죠. 그 원명원이라고 하는 원명원과 이화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실 이렇게 공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그 청나라의 모든 부와 어떤 그 사치를 집중해 갖고 만든 최고의 어떤 놀이동산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편전쟁 끝나고 황실이 도망가 버리니까 거기를 그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페키니아라고 개까지 이렇게 개까지 데리고 가서 개가 이제 영국 왕실에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장군 하나는 되게 무능한 장군이었지만 어쨌든 그 책임을 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인도인가요? 거기까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황실에서 아무도 그 대신을 구출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떠넘기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위한 충신은 아무도 챙기지 않고 다들 자기 이권만 챙기고 그래서 서태후가 그 원명원 이화원을 다시 그 이렇게 자기 뭐 60세 생일인가 70세 생일에 맞춰서 다시 만들었죠.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빼옵니까? 그걸 이제 북양 대신 이홍장이 거느리고 있던 북양 함대 예산에서 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양 함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북양 함대를 강화할 예산을 빼서 이화원 공원 조성에 써버리니까 그 서태후의 어떤 생일 잔치에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나중에 그게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건 단순히 서태후만의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책에도 나오지만 서태후만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청나라의 독특한 정치 제도 때문인데 구조가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실세인 이홍장은 한쪽이었단 말이에요. 이홍장은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등장한 증국번의 부하였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회군이라고 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벌이었는데 군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관직을 줘가지고 그냥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홍장의 북양함대가 점점 강해지면 청나라 황실 입장에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태후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이 만주족과 한족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북양 함대가 너무 강화되는 걸 두려워한 어떤 황실이 다 같이 저지른 일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걸 뭐 서태후 개인의 어떤 비리였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북양함대 되게 약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청일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 유명한 도고 헤이아치로, 그땐 도고 헤이아치로는 약간 초급 장교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청일전쟁에서, 전투를 벌여서 패배하고, 그걸로 청나라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편 전쟁에서 졌을 때만 해도 서양은 거의 외계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양 사람들한테는 외계인이 와서 갑자기 전쟁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저히 뭐 못 이겨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동양에 누구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일본하고 싸워서 졌다는 건 다르잖아요. 같은 동양인데, 그리고 양몬동이 뭐니 해서 여기도 서양 군함도 사고 이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훨씬 밑에 급으로 봤던, 조선보다도 밑에 급으로 봤던 일본한테 졌다는 건 이제 청나라가 더 이상 이제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몰락하는 얘기, 그걸 라벨라 에포크의 몰락의 어떤 시초로 그리고 있고, 사실 이거는 서양에선 이렇게 안 볼 거예요. 서양에선 라벨라 에포크라고 하면 그냥 유럽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지. 근데 신일용 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굳이 동양의 이야기를 라벨라 에포크에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 시대의 이야기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거. 이 서양의 라벨라 에포크를 다루는 책들에서는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얘기를 하고 나면 일본 얘기로 넘어가죠. 그게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제목인데, 언덕 위의 구름이 뭐냐면 책에도 나오지만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국민 소설가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문열 같은 사람인데, 이문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문열은 이제 말년에 약간 우익 쪽으로, 우파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의 한 절반 정도의 진보적인 독자들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시바 료타로는 죽을 때까지 전 국민에게 뭐 좌우파 막론하고 다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시바 료타로의 독특한 그 시각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은 찬양해. 메이지 유신 자체는 잘 된 거야. 그래서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격파할 때까지의 일본의 역사는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아, 이거 훌륭한 거였다. 근데 그 이후에 군국주의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러일 전쟁 이후에 군부가 폭주하면서, 그래서 군국주의로 나가서 결국에는 일본이 패망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초기에 건강했던 모습, 좋았던 모습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 시대 인물들을 다 영웅으로 그려요. 대표적인 시바류토로가 발견해서 영웅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죠. 사카모토 료마가 원래 절대 유명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유신 지사들, 이렇게 그 사무라이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유신 혁명에 뛰어들었던 그 사무라이들이 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수없이 젊은이들이 30대, 사카모토 료마랑 비슷한 나이에 20대, 30대에 다 죽어갔거든요. 뭐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중에 류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 당시에 어떤 뭐 사스마나 조슈나 어떤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건 사실인데, 그 류마의 어떤 독특한 행적에 주목해서 또 로마가 그 고향에 있던 토사본에 있던 누나한테 이제 편지를 계속 썼잖아요. 그 편지를 발굴하고 그런 걸로 소설을 엮어내서 전 국민적인 소설로, 그래서 류마가 간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 소설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핵폭탄 맞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잘못한 거였어? 라면서 이제 집단 우울감, 집단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아니야, 우리 잘한 거였어. 우리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였어라고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주면서 어떤 일본인들의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어 준 거죠. 우리가 했던 메이지 유신과 어떤 러일 전쟁 전까지의 어떤 그런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은 굉장히 훌륭한 거였고, 이런 나라 어디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감을 심어준, 이제 그게 이제 시바료타로의 역할인데, 시바료타로가 썼던 그 료마가 간다도 아주 유명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언덕 위의 구름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을 이 소챕터의 제목으로 넣은 거예요. 언덕 위의 구름이 뭐냐면 이게 사네다 마사유키인가? 그 러일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장교가 있어요. 그 젊은 청년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카모토 료마보다 한 세대 후의 인물이죠. 료마의 아들뻘쯤 되는 사람인데, 해군 장교였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년 장교가 돼서 청일 전쟁을 거치고 10년 뒤에 러일 전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끝나고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쫓아가면서 마치 언덕 위에 있는 구름을 쫓아서, 와, 구름 멋지다 하고 어린애들이 막 이제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듯이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 당시 어떤 일본의 역사라는 게 언덕 위에 구름을 보고 쫓아가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얼마나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엘리트들이, 이런 청년 장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어떤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가. 그게 이제 그 소설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화로도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소설로는 안 보고 만화로,
만화로 청일전쟁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해전 그 해전 직전까지를 이제 만화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고 아마 일본에선 끝까지 다 그랬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12권까지인가여서 저도 그 만화로 다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로마가 거기에도 같나요? 류머가 가다 같나? 말고 언덕 러일 위의 전쟁 구름?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그 만화의 제목은 러일 전쟁 이야기. 음, 우리 정인혜 씨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고양이도 같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좀 이따가 인사 나누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김옥균이 나와요. 김옥균도 나오고 서재필도 나오고 그 당시 일본의 망명 중이던 이제 개화파 인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선 되게 약간 미화하는 식으로 그려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라벨라 에포크에서 그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어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별로 훌륭한 혁명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력보다는 뻥이 이렇게 구라가 셌던 사람, 실력보다는 구라가 셌던 사람이고, 김옥균. 예, 김옥균 별로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 뭐 개화파를 싸그리 그냥 이렇게 송두리째 소멸시켜 버렸으니까 뭐 결코 뭐 잘했다고 볼 수 없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 책에서는 라벨라 에포크에서는 특히 이제 그 시바리오 떨어는 좀 일본의 내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러시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왜 진 거야? 근데 러시아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까 청나라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에 그런 불편한 동거가 부른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면 러시아는 이 정치 제도가 너무 후진적인 거야. 그 당시 군대 열강 중에 입헌 군주제가 아닌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입헌 군주제였고 의회가 없는 나라, 의회가 없는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절대 군주제긴 했죠. 근데 독일도 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는 이미 혁명을 거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 있었고, 근데 일본만 해도 입헌 군주제 비슷하게 헌법을 만들었고 의회를 개설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당이라는 게 생겨갖고 그때 뭐 무슨 자유민권 운동이니 뭐 이런 게 이제 막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절이야. 그래서 일본도 내걸 보면 여론을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집권한 게 이토 히로부미 세력이잖아. 이토 히로부미가 집권을 했지만 그 야당으로 갔던 메이지 유신에 참여했는데 정부엔 들어가지 않고 야당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료마랑 같은 토사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당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을 엄청나게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외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엄청난 여론 그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경 쓰면서 정치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그때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서 의회 개선은커녕 오히려 의회 개선 운동을 하던 독립협회를 해체시켜버리고 탄압해가지고 보부상으로 다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왕정인 어떤 대한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퇴행적인 정치 개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민황후란 말을 명성황후란 말을 이 사람 쓰지 않는다는 거야. 황후란 말도 사실은 좀 웃겨요. 이게 무슨 망한 나라예요, 황후가. 그냥 민비지, 민비. 민비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황후는 오히려 사실은 그 서태후보다도 더 사실은 국가의 패망에 더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죠. 죽을 때 일본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약간 미화된 측면이 있지만 결코 뭐 조선왕실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러시아는 이 제도적으로 여전히 그 짜르라고 하는 황제의 절대 권력, 절대 군주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사결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짜르가 절대 권력을 이렇게 쥐고 있고 원래 그 짜르의 그 니콜라스 2세가 마지막 짜르잖아요. 그 니콜라스 2세의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2세인데 그 사람은 원래 개혁군주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계몽군주에서 농노제를 폐지하고 러시아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암살당해서 죽었죠. 개혁군주였는데 암살당해서 죽은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의회를 더 일찍 개설하고 뭔가 입헌군주제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개화파 이른바 어떤 혁명주의자들한테 암살당한 걸 본 아들 알렉산드로 3세가 오히려 굉장히 퇴행적인 절대군주제를 강화해 놨고 그 상황에서 니콜라스 2세가 뭐 일본 갔다가 암살 시도도 당하고 뭐 이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전히 어떤 그 절대군주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근데 아버지 같은 괄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되게 무능하고 소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 져가고 있는 1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되게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근데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가난한 그 어머니들이 빵을 달라고 이제 황제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려고 집단 민원 이제 민원인들인 거지. 그렇게 해서 뭐 10만 명이 행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갑봉 신분가가 이제 인솔해서 가다가 그거를 이제 코사크 기병을 보내갖고 탄압을 해서 거기서 뭐 몇천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짜르 어떤 그 로마노프 왕조의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망조가 되면 항상 끼는 게 뭡니까? 이른바 신돈, 괴승, 이제 이렇게 어, 라스푸친이 들어오잖아요. 라스푸친이 얼마 전에 그 영화 뭡니까? 킹스맨 그 퍼스트 에이전트 보면 거기도 라스푸친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스푸친이라고 하는 괴승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관계는 조금 더 애매하고 이 사람이 정말 신통력이 있었는지 정말 미래를 맞춘 예언가였는지 좀 애매하지만 또 죽는 과정도 여러 가지 좀 복용 각색이 먹은 많이 안 죽고. 네, 독약을 먹은. 뭐 여기서 뭐 엄청 고기를 엄청 먹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책에는 라스푸친이 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케이크에 청산가리를 탔는데 케이크를 몇 조각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 왜 안 죽지 해가지고 총을 하나도 안 살수 없다 죽고. 해서 총을 빵 쐈는데 그래서 빵 쏴서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았다는 거지. 죽은 줄 알고 2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라스푸친이 그새 기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킹스맨 영화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도망갔는데 이제 뭐 이 새끼 안 죽었네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 삽으로 때리고 뭐 총으로도 더 쏘고 그 다음에 돌돌 말아서 물에 던졌더니 결국엔 최종 사인은 익사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통력이 있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찌 됐건 이제 이게 절대 군주제였고 그리고 그 절대 군주가 아들이 혈우병이 있어서 아들이 되게 약했는데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라스푸친한테 그 와이프 그 독일계 그 황후가 굉장히 의존을 했고 황후가 의존하니까 짜르도 그걸 용인했고 그러니까 라스푸친 근처로 엄청난 부정부패 세력이 꼬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황실이 완전히 그 라스푸친이라는 요승한테 놀아나는 그리고 그 요승이 뭐 엄청나게 또 뭐 성능력이 섹스를 잘했다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황후가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륜 관계로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온갖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황실의 권위라는 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황실을 아무도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영국으로 이제 영국의 조지 2세가 친척이니까 영국으로 망명 가려고 했는데 영국에서도 왜냐면 인기가 너무 없고 뭐 그런 라스푸틴 사건도 있고 온갖 추문이 다 퍼져 있으니까 저거 받아주면은 그 윈저 왕실도 위험하다 이래갖고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황실이 망명을 갈 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공산 세력이 계속 데리고 막 1년 정도를 감금을 시켜놨다가 마지막에 1차 대전 터져갖고 이제 뭐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냥 기관총으로 다 집단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온 가족을 다 집단 학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아나스타샤가 살아났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나스타샤 얘기는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책에서 재밌었던 점은 둘째 딸인가 하나가 이제 집단 기관총을 쐈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옷에다가 나중에 도망갈 때 옷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석을 잔뜩 박아놔서 그걸로 이제 도망갔을 때 이제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모양이지. 평소에 그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짜르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그 러시아의 그런 무능한 지휘 체제는 결국 그 낙후된 정치 제도에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앞두고 전 세계가 어떤 입헌민주제나 어쨌든 국가의 어떤 의지를 합리적으로 다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 구태의 어떤 과거 방식의 어떤 정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1차 대전 때도 어이없는 뻘짓만 하다가 결국엔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층한테 좋은 거예요.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기득권층이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청나라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사실은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면은 기득권이 더 좋을 것 같지. 지금의 기득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적절하게 개혁을 해줘야 그 기득권이 스무스하게 오래 갑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 왕실이죠.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왕실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적절하게 뭐 무슨 뭐 마그나 카르타니 무슨 권리장전이니 명예혁명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제도를 합리화해 놓으니까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 된다 하고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득권층도 정말 이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크게 당할 날이 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그랬죠.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스무스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탄핵까지 안 당했겠죠. 사실 최순실 사건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탄핵까지 할 일이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재판 과정도 그렇고 최순실이 했다는 것도 그렇고 잘 들여다보면 아니 이게 최순실 개인 비리인 건 맞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탄핵까지 당할 일이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부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지. 예, 그걸 이렇게 저기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그 검찰 수색 다 거부하고 검찰 못 들어오게 압수수색 막아버리고 뭐 경호원 동원해가지고 뭐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이 사람 헌법소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하는 건. 저는 요즘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사퇴 안 하고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구청장 하나도 심지어 사퇴 안 시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버티는 거 보면 임기 초부터 이러는데 이게 지금 1년 차잖아요. 아직 임기 1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내년 올해 5월이 돼야 임기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 정권이 5년간 어떤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어쨌든 이 적절한 개혁, 민심을 수용하는 적절한 개혁이 결국에는 자기들한테도 좋다라는 걸 우리가 청나라나 러시아의 어떤 멸망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나오는 게 몽마르트 얘기잖아요. 아뒤 몽마르트에서 피카소 얘기. 아비뇽의 여인들 그 대표적인 그 그림이었죠. 피카소는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화가였던 거예요. 평범한 인상파 화가. 잘 나가는 화가였죠. 아주 전통적인 화법부터 그런 인상파스러운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일 뿐이었겠죠. 그랬는데 예, 그 피카소 여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 이제 아주 그 평생을 이렇게 당대에 성공해서 부자로 산 그런 이제 이 초기 인상파 화가들 뭐 고훈이 고갱이니 다 불쌍하게 살았잖아요.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족은 해체되고 무슨 이상한 섬에 가서 살고 뭐 사려 생전에 인정도 못 받고 되게 이제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비주류로 살았는데 피카소는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후기 인상파 시기에 들어왔을 때가 아주 젊은 나이였고 그다음에 90세까지 장수를 했잖아요. 1970년대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벨라 에포크 시대의 인물이 1970년대까지 살았으니 그리고 이제 한 중년 때부터는 부와 명예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여기 보면 그 미술 상인들 얘기가 나오죠. 그 미술 상인들이 등장해서 이 미술품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몽마르트에 있던 가난한 화가들이 다 대부호들이 되게 되죠. 엄청난 떼부자가 되게 되고 그때부터 미술이 어떤 귀족 특히 이 사람들의 어떤 그림들이 어떤 전 세계 어떤 부유층의 아주 큰 사치제가 되면서 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피카소였던 거고 피카소는 이제 평생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여자도 되게 많아서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뭐 회고로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엔 출판하지 마라 이러고 엄청난 돈을 주고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당대의 그 영웅이죠. 영웅, 미술계를 바꾼. 특히 그 큐비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체파 얘기가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권에서 인상파의 의미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상파는 그 서사, 그 뭐 성경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역사 속의 위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대한 서사의 일부로 그림을 보조적으로 쓰는 게 전통적인 화법이었다면 인상파는 그런 서사로부터 그림을 분리해냈다는 거죠.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서사 어떤 스토리로부터 분리해내서 그냥 그림 자체만 보고도 어떤 그 미적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인상파의 어떤 독특한 기여였고 그게 현대 미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입체파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얼마나 잘 모사하느냐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술의 그동안에 오랫동안 과제였다면 그래서 얼마나 현실과 똑같이 그리느냐 똑같이 잘 그리면 명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 아비뇽의 여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마치 인상파가 처음에 그런 그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어떤 현실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부터도 미술을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미술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 없어. 뭐 사람도 없고 정물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물감을 뿌려가지고도 미술이라고 하고 어떤 모딜리아니 같은 건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몇 개를 이렇게 묘사해서도 미술이라고 하고 사람 얼굴도 전혀 다르게 그려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미술로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미술 자체의 가치를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인상, 이미지만으로도 어떤 예술적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게 이제 피카소의 입체파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피카소는 인상파와도 다른 인상파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상파를 극복하고 넘어선 그 새로운 시대를 연 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오래 장수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여자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아주 그냥 그 부러운 인생을 부러우신 것 살게 됐. 같은데, 네. 너무 부럽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 근데 피카소가 라벨라 에포크가 낳은 마지막 이제 스타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3챕터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의 8월이라고 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이 낙엽이 지기 전에는 책도 있어요. 저희 과에 김정석 그 국방부 기조실장 하셨던 박사님이 그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발발사,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어떤 그 역사가 어떻게 왜 도대체 1차 대전이라는 어이없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는데 왜 전 세계가 다 같이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그런 복잡한 외교사와 어떤 군 제도사 그것도 이제 군사적인 어떤 복잡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마지막에 황제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으려고 했어요. 비렐름 2세도 그렇고 영국 황제도 그렇고 러시아 황제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제왕들은 어떻게 이거 전쟁 나면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해보려고 자기들끼리 막 왜냐면 다 친척이거든요. 다 이렇게 저렇게 혈연으로 얽힌 친척들이니까 서로 편지 쓰고 뭐 특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야 이제 전쟁 안 해도 돼 해결됐어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할 수 없습니다. 군부가 이제 전쟁을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 군주들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걸 이제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비렐름 2세가 전쟁 나가는 장병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름에 전쟁이 시작했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한 두세 달이면 끝날 거다. 낙엽 지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전쟁 끝날 거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가족들한테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파티할 거다. 후일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웬걸 이제 인류가 어떤 그 직면했던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 이 1차 대전이 사실 2차 대전은 2차 대전도 사실은 죽긴 더 많이 죽었어요. 죽긴 더 많이 죽었지만 전쟁 양상이 그렇게 참혹하진 않았어. 왜냐면 2차 대전은 주로 이제 전격전이라 그래서 탱크들의 전쟁이거든요. 탱크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로 직업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거는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1차 대전은 참호전이잖아요. 참호전이라는 건 이제 기관총이 등장하고 뭐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돌격 앞으로 했다가 기관총 두두두 쏘니까 바로 다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제 참호에 빠져가지고 1917인가요? 그 유명한 또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죠. 참호전을 다룬 그 영화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한 전쟁이 그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복잡한 외교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의 발달이 너무 앞서가서 당시 군사 기술의 혁신이 쫓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당시의 군대는 그 100년 전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을 염두에 둔 군대였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때만 해도 기관총이 없었어요. 기관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병들이 발로 뛰어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포병대라 그래서 대포로 좀 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돌격해가지고 총검술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총이라는 게 등장하고 철조망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기관총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옛날처럼 총 몇 방 빵빵 쏜 다음에 돌격해가지고 총검수라는 그런 전투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기관총이라는 건 1초에 한 번씩 막 총알을 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한 번 빵빵 쏘고 다시 장전하는 타이밍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총검술로 싸운다. 이 전술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관총으로 두두둑 쏘면 돌격하다가 싹 다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스맨에도 나오지만 영국의 그 귀족 자제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영국의 그 수많은 귀족 자제들이 너도 나도 돌격 앞으로 하고 이제 그 권총 들고 뛰어가다가 기관총 맞아서 한 세대가 싹 다 전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온 그 이튼 스쿨 출신의 그 명문 귀족들이 한 세대가 싹 다 전멸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게 명예를 중시하니까 그 킹스맨에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귀족 자제여서 그리고 싸움도 진짜 뭐 칼 싸움도 엄청 잘하고 뭐 엄청 그 스파이 능력도 뛰어난 아주 자제야. 그래서 얘가 쓸데없이 죽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그 후방에 어떤 행정장교로 이렇게 보직을 왕한테 특별히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빼놨는데 이게 피어 프레셔라는 게 있잖아요. 동료들이 너 겁쟁이지. 너 아빠 백으로 후방으로 빠졌지 이 비겁한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욕하니까
자기가 신분을 바꿨고 일부러 현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전장으로 가가지고 그 참호전에 뛰어들어서 쓸데없이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참호전 속에서 물론 영화니까 뭐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작은 오해로 인해 참호전에서 그 총에 맞아 죽는 걸로 나오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아주 무모한 전쟁, 무조건 돌격라. 왜냐면 나폴레옹 시기를 생각하니까 무조건 장군들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거야.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는 기관총을 타서 써버리니까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유럽의 한 세대가, 젊은이 한 세대가 싹 다 그냥 이렇게 전멸을 해버린. 장군들은 안 죽죠. 장군들은 현장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으니까 안 죽지만 현장에 나갔던 젊은 청년 장교부터 시작해서 사병들까지 한 세대가 싹 다 그냥 기관총 앞에 전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군사 혁신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빨리 안 된 거예요. 전쟁 중에. 예를 들면 탱크 같은 걸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병사들이 직접 뛰어나가지 않아도 기관총을 막으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1차 대전 막판에 영국이 탱크를 개발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원더우먼 영화가 있었잖아요. 원더우먼 1에 보면 원더우먼이 어떻게 하냐면 그 1차 대전 참호전에 뛰어들잖아요. 기관총을 막 쏘니까 다들 무서워갖고 참호 밑에 숨어 있는데 원더우먼이니까 원더우먼은 딱 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더우먼은 아테네의 방패를 갖고 있잖아요. 그 기관총을 방패로 이렇게 막으면서 뛰어가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관총은 직선으로 날라오니까 방패로 자기 몸만 막으면 되거든. 그러면서 뛰어가가지고 참호를 건너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캡틴 아메리카에서도 보면 방패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1차 대전에 대한 오마주인 거예요. 1차 대전 때 사실은 방패만 있었어도 생각해보면 아니 그 기관총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개인 장비로 하나씩 주던가 아니면 방패가 무거워서 혼자 못 들면은 여럿이 같이 들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럿이 들고 같이 뛰어가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걸 못했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그런 군사혁신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한 2, 3년, 1914년부터 1917년까지 4년간 이루어지잖아요. 4년간 이루어지는 동안 진짜 그 한 세대가 다 갈려나가. 진짜 이제 그 이렇게 무슨 여기 거기에 그 기계 갈아놓고 이렇게 갈려버리듯이 한 세대가 싹 유럽의 한 세대가 싹 다 갈려나가는 엄청나게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고 그게 1차 대전인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해군력 갈등, 드레드노트급 그 해군을 그 거함 거포주의라고 하죠. 해군을 두고 해군력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슐리펜 계획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길게 돌아가는 그 장군의 슐리펜 계획 얘기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슐리펜 계획은 절반만 성공했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 그 소몰트케죠. 소몰트케가 병력을 일부 빼냈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파리를 에워싸지 못한 상태에서 참호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게 이제 1차 대전의 비극을 불러오고 그 때문에 그런 전쟁을 결단했던 비렐름 카이저라든가 오스트리아 황제라든가 그런 이제 그 이른바 황실들 당시 라벨라 에포크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런 절대 군주들이 다 몰락하고 다 입헌 군주제 다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 요즘 저기 용산구에 이게 사실 한남동 주민자치회가 하는 모임인데 우리 용산구 그 이천동에 있는 국립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합스부르크 그 매혹의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전시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 합스부르크의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술품들 합스부르크 왕가가 모아왔던 미술품을 이번에 특별히 한국으로 갖고 와서 전시회를 하는 거잖아요. 좀 굉장히 히트한 전시회인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보면 정말 와. 그 우리나라 그 바로 옆에 우리나라 전시 유물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물은 우리나라 뭐를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뭐 첨자, 백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보면 예쁘긴 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신라 시대 왕관 이런 거 있거든요. 신라 시대 왕관은 근데 이게 제대로 보존된 게 아니잖아요. 다 녹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모양만 남아 있는 이게 금으로 만든 건가 보다 이런 느낌만 있잖아요. 근데 합스부르크 시대의 어떤 물건들은 정말 똑같이 보존돼 있어요. 진짜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해가지고 와 정말 그냥 진짜 봐도 엄청 비싸 보이고 엄청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지금 갖고 와서 우리 용산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근데 이 거의 다 매진돼 가지고 아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3월 초면 이제 끝나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와서 보실 거를 권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한 뭐 독일 왕가도 호헨촐레른 왕가도 그렇고 그 많은 이제 로마노프 왕가도 그렇고 그 유명한 유럽을 주름잡았던 그 왕실 명문가들이 다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영국의 윈저 왕가만 겨우 살아남았죠. 영국의 윈저 왕가만 힘 다 빼고 그냥 입헌군 주제로 돌아가서 그냥 겨우 그냥 자리만 예우만 받는 수준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민주주의 국가로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치즘이나 히틀러 같은 파시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죠. 이게 이제 라벨라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건 그런 낭만이 있는 거죠. 황실의 어떤 그런 허영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용인하면서 그런 걸 그래도 아유 뭐 그것도 뭐 우리나라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전통이지라고 존중하던 그런 게 일제대전을 통해서 싹 다 사라지게 되고 너 뭐 황제야? 난 노동자야 이러고 이제 총으로 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니콜라스 2세의 마지막 대사가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이게 뭐냐면 아니 니들이 날 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황제인데 니들은 나의 신민인데 니들이 감히 나를 쏘겠다고? 이러면서 깜짝 뭐 황당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기관총을 드르르 갈겨서 그 가족을 다 싹 다 지하실에 있던 그 왕실 가족을 한꺼번에 다 학살을 해버리는 걸로 라벨라의 포크는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휴브리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휴브리스. 그 영웅이 어떻게 몰락하느냐. 휴브리스가 그리스어로 이제 오만, 독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오만함이라는 건데 오만함이라는 병이 결국 그 영웅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아킬레우스라든가 그런 오만함이 반드시 영웅의 어떤 몰락을 가져온다는 건데 라벨라 에포크 시대도 그런 오만함. 자기 내가 귀족인데, 내가 왕족인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혹은 내가 부르주아 엘리트,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결국에는 그런 참혹한 그 최후로 끝나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선거에 대한 제 소감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정인혜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정인혜 씨 오랜만에 그 근황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소감도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음소거 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일에 치여서 열심히 어, 살고 있습니다. 정인혜 씨도 이 문화 분야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요즘 무슨 일 하시나요? 요즘에는 정보 쪽 다루고 있어가지고 아, 데이터 가지고 네, 공연 시장 분석하는 업무 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원래 공연 기획 업무 쪽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그걸 어, 가지고 데이터로 넘어가셨군요. 공연 기획은 너무 옛날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 네, 지원 사업 주로 하다가 지금은 아, 네, 정보 쪽으로 넘어가서 정보 지원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책은 안 읽으셨다 그랬는데 뭐 간단히 그래도 네, 들으신 소감이랄까 뭐 이 시대는 그래도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잖아요. 이 벨라 아, 에포크 시대에 대해서. 네, 재밌게 들었고요. 어, 사실 어떤 책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음. 내용으로 얘기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책으로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만화책이고요. 네, 그림체는 그닥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음, 이게 완전 아저씨가 그린 거라 그림체는 네, 완전히 사실 좀 그렇게 예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 조현은 분과장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네, 제주도에 계신. 네, 역사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기도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해설을 들으니까 더 이제 쉽게 와닿았고, 이 역사를 배우는 게 결국은 저랑 연결을 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어,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의 위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 서태후처럼 역행하지 음, 않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모임은 한남동 주민자치회 모임이에요. 한남동 주민자치회 그 교육문화 분과 거기서 하는 아, 독서 모임입니다. 거기서 하는 독서 모임인데 그래서 조현은 분과장님이 분과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분이 하자고 해서 이걸 한 거야. 내가 원래 하기 싫었는데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되게 저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혼자 읽었던 책인데 여기 같이 읽으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민자치분과 교육문화분과의 최지원, 최영미 교수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주시죠. 네, 이거는 조금 지난번 모임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3번은 전혀 못 읽어서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 저기 그 쭉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는 우리 총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도 실록을 읽고 있지만 그 우리 아까 박근혜 이야기, 탄핵 이야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런 일인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음. 언제나 리더는 그 과정을 정말 그 중요시해야 되겠다.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어떻게 진정성을 갖는지. 정치와 진정성이라는 말이 참 배치되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감하는 게 그, 그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개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거는 곰고 또 너무나 그 중간에 어떤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개혁, 그런 것들은 또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거 변함없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뭐 내가 정치할 사람은 아니니까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권력이라든가, 권력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인정받고 있을 때, 뭐 할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자세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몽마르트 같은 공간이 혹시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다시 부활되면 안 될까? 이런 어떤 그 꿈 같은 우리 사실은 한 5, 60년대 제가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좀 그런 무슨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막 모든 것을 난상 토론하고 막 그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몽마르트 언덕을 보면서 뭐 그 가난한 예술인들이 월세가 싸니까 거기 다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들이 모이게 되고 또 거기다 거기서 이제 성공하고 나가고 이제 주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역시 예술은 스폰이 있어야 되겠다. 음. 그 스폰 받고 또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된 사람들은 어찌됐건 고흐도 뭐 나중에 그 누구죠? 형수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 또 우리 피카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그 우연찮게 제가 누구와 함께 그 미술 그 유통을 하는 K갤러리라는 이야기 K갤러리 음. 갤러리 투인가 거기 이야기를 들었어요. 700억 매출인가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불과 5년 만에.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엑스가 지금 그림 그 전시 그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한 것도 최근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김환기 씨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두루두루 저는 요즘은 무슨 이렇게 모여서 뭐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이 역사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음. 재밌어요. 뭐 삶의 뭐 인문학적인 이런 얘기보다도 정말 팩트 체크하는 순간 저한테 다른 여러 가지 그 자양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김윤기 총무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다음에도 그거 아까 얘기하겠다는 그걸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예술가들의 직접 효과잖아요. 이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혁신이라는 것도 모여 있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 주고받을 때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음, 음, 기술도 그런데 예술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죠. 기술에서 실리콘밸리가 그런 거고 예술 분야에서 몽마르트 언덕이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헐리우드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선 대학로가 옛날에 그런 역할을 했죠. 음, 대학로가 이른바 몽마르트에 많이 비유를 했죠. 자기들 스스로도 몽마르트의 여러 그런 지형들을 많이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대학로가 이제 홍대 입구 쪽으로 바뀌었다가 아무래도 홍대가 이제 미대가 세니까 홍대 입구 근처가 거의 또 월세가 비싸지니까 그게 합정으로 갔다가 망원으로 가면서 뭐그 인근이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이 한남동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도 약간 이게 미술관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엄청 부자 동네인데 또 허름한 집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허름하고 한남동이 되게 가난한 왜냐면 이중적이고 재개발 달동네가 지역이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하루만 달동네가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싼 월세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재개발이 싹 다 돼버리면 이제 더 불가능. 거기 아파트 촌으로 뒤덮이면 불가능해지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싼 월세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좀 불편하지만 엄청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살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에도 그런 예술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부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좋은 예술을 알아보고 살 수 있는 부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남동에서도 이런 어떤 예술이 좀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 그다음에 우리 저기 홍승 네네 바벨론 영화도 좀 보기를 좀 추천드리고 저도 네네네 네네네 그 5, 60년대 유성에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갔던 그 상황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상황이 확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음, 인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이순신의 전술 아니, 이 전술 얘기하는데 이순신이 저는 떠올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그렇죠 그렇죠. 저기 책을 많이 좀 이제 보다 이제 이순신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생각이지만 그 고민과 그 충정이 그런 그 거북선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올라타지 못하게 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충정과 몰입과 간절함이 무엇을 이뤄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홍송이 씨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솔직히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로 들었는데 기자님이 딱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 마지막 그 페이지 부분에 나온 그 라벨르 에포크 시대라고 불리는 대로 아름답기가 해서가 아니다. 사실 이 시대가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제국 열강의 한 줌도 안 되는 부자와 귀족뿐이었다. 그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였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더 이상 끔찍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글귀를 보면서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수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진정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정리 발언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로하 씨도 소감 나눠주시죠. 어, 되게 나이 들어서 역사가 재밌다라는 걸 되게 이제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프랑스, 영국, 독일은 막 항상 저렇게 잘 살았고 그냥 원래 저런 나라였겠거니 했는데 옛날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한 갈등, 정치적 갈등, 많은 것들 혁명 계획을 이루어서 저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보면 현재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역사가 재미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뭐 한 네네.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신일용 씨의 이 해박한 지식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전공자도 아,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영화, 사업가인데. 음악.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만화체는 그렇게 막 이쁘진 않아도 너무 재밌다고 느낀 게 중간중간에 막 되게 그 상식 같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골프채 빅 벌사가 어떻게 그죠? 나왔느냐고 갑자기 중간에 얘기하고 막 음. 재즈 데이비드 마일슨가 그 재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시도 갑자기 보여주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알지? 뭐 막 미술 애호가 뺨칠 만큼 그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막 그런 좀 자극이 됐던 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일용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원래 사업하던 양반인 것 같은데 네네네. 회사원으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출장 많이 다니고 뭐 그랬던 양반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네. 그 만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거죠. 교양 만화가로서.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주워들은 게 많았던 거야. 사업을 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 만나서 그 나라 얘기를 좀 해줘야 이게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가면 유럽 얘기해주고 동남아 가면 동남아 얘기해주고 이제 그 나라 문화에서 배우고 주워 듣고 또 신기하니까 책도 찾아보고 나중에 위키리크스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나이가 이제 원숙해져서 그런 이거 잡다하게 주워 들은 게 많아진 거지. 그게 이제 일정 정도를 넘어서니까 이걸 갖고 만화책을 그려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재밌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혹시 간에 윤봉기 기자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노년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만 잘 그리면 누가 그림만 그려주면 내가 할 수 만화 원작은 그려 쓸 수 있지. 성우님 어쨌든 혹시 그건 그렇고. 사진 찍을 건가요? 네, 사진도 찍을 건데요. 우리 다음 시간, 사진? 제가 나가봐야 네, 될 것, 사진 나가봐야 될 찍어요? 것. 다음 시간에 저 요게 이제 신일용 씨의 두 번째,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거? 있습니다. 왜 만화가 막 보여요? 아, 이게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신일용 씨의 그 네네네. 다음 책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네. 같이 볼까 하는데 그건 한 나중에 권이에요? 얘기하고. 아, 이거 네 한 권? 권짜리입니다. 네 권짜리. 네 네네. 권짜리인데 그럼 그중에 1권? 1권. 그중에 네. 1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가 몰랐던 나가봐야 동남아 될 것 이야기. 같아요. 나가봐야 네, 될 것 사진 한번 같아서 사진. 찍을게요. 네, 네네네.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제가 수고하셨고요. 먼저,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